아빠, 나 그냥 죽을래. 15살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예리한 메스보다 더 깊게 민욱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서울 당산동의 월세 아파트. 민욱은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도시락을 앞에 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주식 차트의 파란 숫자들은 마치 딸의 팔목에 새겨진 자의 흔적처럼 번뜩였습니다. 3대째 의사 가문, 서울대 의대 졸업, 병원 원장. 남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서 민욱의 가족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경이 영어 성적이 8등급이야. 8등급? 당신 의사 맞아? 그 머리 어디 갔냐고.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은 대치동 아파트의 거실을 찢어 놓았습니다. 캐나다 유학 10년, 쏟아부은 수억 원의 돈. 하지만 귀국한 딸이 마주한 현실은 까막 눈이었습니다. 한국어 단어 뜻을 몰라 영어 지문을 읽지 못하는 아이. 과외를 받고 돌아온 딸이 울며 물었습니다. 아빠 집착이 뭐야? 용서는 또 뭔데? 나한테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지 그랬어. 의학 용어 말고. 민욱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도서관에서 외웠던 라틴어 근육 이름들을 20대 청춘을 바쳐 얻어낸 전문의 자격증이 결국 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의사 면허증이 민욱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다경이의 어깨를 짓눌렀고 아이는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경아, 제발. 민욱은 청진기가 아닌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은 환자의 병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먹혀버린 자기 자신과 망가진 가족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것은 추락의 끝에서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찾아 나선 어느 기러기 아빠의 처절한 고백이자 우리 모두가 외면해 온 대한민국 교육 잔혹사의 기록입니다. 김민욱 씨는 서울 당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월세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8세 의사.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불 꺼진 월세 집으로 들어서는 그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고단해 보였습니다. 저녁은 늘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30%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의사 월급을 받으면서도 1,000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도시락을 데우는 동안 노트북을 켜서 주식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실이었습니다. 또다시 1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어딘가에서 찍었을 사진 속에서 아내와 딸 다경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민욱 씨는 없었습니다. 남들은 제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집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캐나다에서 아내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곳은 아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욱 씨가 반갑게 받았지만 돌아온 아내의 첫마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송금했어? 다경이의 안부도 민욱 씨가 잘 지내는지에 대한 물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응, 어제 넣었어. 다경이는 잘 지내? 학원비가 또 올랐대.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 더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민욱 씨는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병원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캐나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다경이의 학비, 생활비, 학원비. 한 달에 7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그리고 다경이 여름방학 때 SAT 특강 등록해야 하는데 선불로 800만 원 필요하대. 800만 원. 민욱 씨의 이달 월급이 통째로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욱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봤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이 고독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오락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정막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기러기 아빠 10년 차. 송금 명세서가 가족과의 유일한 끈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민욱 씨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와 누나의 의사 면허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3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78세의 아버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은퇴했지만 의사로서의 자부심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다경이는 공부 잘하냐? 아버지의 첫 질문은 늘 다경이의 성적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대 갈 만하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욱 씨는 다경이의 정확한 성적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안에서 의대 안 간 사람이 어디 있나? 다경이도 당연히 의사 돼야지. 당연히. 그 단어가 민욱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나도 거들었습니다. 다경이 나이면 이미 진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민우가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고 있어, 누나. 우리 집안 의사 가문인 거 다 아는데 다경이가 의대 못 가면 체면이 서겠어? 체면, 명예, 가문의 전통.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민욱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딸 다경이에게로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민욱 씨는 이것이 딸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안정적이고 존경받고 잘 살 수 있다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랬을까요? 민욱 씨는 가끔 자신의 20대를 떠올렸습니다. 1996년 21살의 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욱 씨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대 1학년 여름방학. 친구들은 다들 배낭을 메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강원도 설악산으로, 어떤 친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욱 씨는 대학로 근처 고시원에서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해부학 시험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포르말린 냄새가 배어있는 해부학 교과서를 밤새 들여다봤습니다. 인체의 모든 뼈, 근육, 신경의 이름을 라틴어로 외워야 했습니다.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외우던 그 여름밤들. 창밖으로는 또래 청춘들이 웃으며 대학로 거리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극을 보러 가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연애를 하고. 민욱 씨는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보면 부러웠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사람이다. 남들처럼 놀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2002년 6월. 대한민국 전체가 붉은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월드컵이었습니다. 광화문 거리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민욱 씨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모두 거리 응원에 나갔습니다. 민우가 너도 나와. 한국 대 이탈리아전이야. 친구의 전화를 받았을 때 민욱 씨는 관악구 신림동 의대 도서관 3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 나 시험 기간이야. 에이,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도 안 돼. 다음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신림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골이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민욱 씨는 귀마개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병리학 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한다. 참아야 해. 하지만 48세가 된 지금 민욱 씨는 정반대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쯤은 나가볼걸? 한 번쯤은. 의대 3학년 가을. 고등학교 동창 재현이가 결혼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가 꼭 와라. 네가 안 오면 서운해.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민욱 씨는 낡은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의대생이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민우가. 오랜만이다. 너희들 잘 지냈어? 친구들은 다들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삼성전자 다녀. 이번에 보너스 짭짤하게 받았어. 나는 현대자동차. 너는? 나는 아직 학생이야. 25살. 친구들은 이미 경제활동을 하며 자립하고 있었지만
민욱 씨는 여전히 용돈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너 의대생이잖아. 나중에 대박이지. 나중에. 언제나 나중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피로연 자리에서 친구들은 회사 얘기, 연애 얘기, 여행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지난 휴가 때 발리 다녀왔어. 완전 좋더라. 나는 여자친구랑 제주도 다녀왔지. 민욱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방학 내내 병원 실습실에 있었으니까요. 축의금 봉투를 내밀며 재현이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욱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응. 고마워. 결혼식장을 나오는 길. 노년역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민욱 씨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의대 4학년, 봄과 1학년이 되면서 공부의 강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하루에 배워야 할 양이 교과서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5시간. 커피로 버텼습니다. 신림동 쪽 24시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5잔씩 마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과 동기 준호가 도서관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119가 출동하고 준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면서 공부하세요.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다음날 모두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쓰러진 준호도 일주일 후 다시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시험 범위 어디까지야? 야, 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쉬면 낙제야. 못 쉬어. 그렇게 의대생들은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으며 공부했습니다. 봄과 2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병원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병동.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을 때의 설렘. 드디어 나도 의사가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습 첫날 담당 교수님은 무척 엄격했습니다. 학생, 이 환자 증상 설명해봐. 그게. 공부 안 했어? 이것도 몰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민욱 씨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까지 찾아가서 관련 교과서를 빌렸습니다. 신촌 쪽이었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공부했습니다. 다음날 교수님 회진 때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되는구만.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봄과 3학년 봄. 의대 산악회 선배가 민욱 씨를 불렀습니다. 민욱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핏기가 하나도 없어. 공부하느라 그래요. 야, 공부도 중요한데 인생도 좀 살아. 너 28이잖아. 제가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살았어. 근데 후회돼. 진짜로. 네? 30대 되고 나니까 후회되더라. 20대 때 왜 그렇게 공부만 했나. 연애도 제대로 안 해보고 여행도 안 가보고. 선배는 북한산 등산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레지던트 되면 더 바빠. 전문의 되면 또 바빠. 그러다가 40 되니까 청춘은 이미 지나가 있더라고. 민욱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좀 놀아.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해봐. 하지만 민욱 씨는 그 충고를 흘려들었습니다. 선배는 성적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배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봄과 4학년 가을. 아버지가 민욱 씨를 부르셨습니다. 민욱아, 내 나이가 이제 29이다. 네, 아버지. 결혼 생각 좀 해봐야지. 저는 아직은 무슨. 의사 되면 더 바빠서 시간 없어. 지금 해야지. 아버지는 이미 선을 주선해 두셨습니다. 상대는 같은 병원 교수님의 딸이었습니다. 역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조건이 딱 맞아. 너도 의사 집안, 상대도 의사 집안. 이런 기회 흔치 않다. 민욱 씨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공부는 잘하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그렇게 어색한 만남을 3번 정도 가진 후 양가 부모님이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내년 봄에 하자. 민욱이 레지던트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민욱 씨는 선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형, 전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조건 좋잖아. 의사 집안이면 서로 이해해주고. 근데 걱정 마.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정말 그럴까요? 민욱 씨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999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의사였으니까요. 의사 가문끼리의 결합이니 축복받은 거야. 하지만 신랑 민욱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민욱 씨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 책임진다는 것, 그 무게가 29 청년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신혼여행은 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병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 선생, 급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민욱 씨는 신혼여행을 3일 만에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쌌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1999년 여름 레지던트 1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 당직,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응급실 당직을 서는 날이면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민욱 씨는 비틀거리면서도 환자를 봤습니다. 눈을 비비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습니다. 약물 용량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다행히 선배 전공의가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지만 그날 호되게 혼났습니다. 야, 정신 차려.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때문에 환자 죽으면 어쩔 거야. 화장실에 가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레지던트 2년차 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기쁘기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레지던트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병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임신하면 그만둬야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낳아야죠. 우리 아이인데. 출산 예정일은 12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딸 다경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욱 씨는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분만실로 달려갔습니다.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선생님, 딸입니다. 작고 빨간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민욱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경아, 아빠야.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그 다짐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다경이의 첫 걸음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직 중이었으니까요. 다경이의 첫 돌잔치 때도 호출을 받아 중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다경이가 아빠라고 처음 말했을 때도 민욱 씨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영상 속 다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욱 씨는 병원 휴게실에서 그 영상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경아. 아빠가 곁에 없어서. 2003년 드디어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33의 나이. 4년간의 지옥 같은 레지던트 생활이 끝났습니다. 동기들과 합격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종로 3가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야, 우리 해냈다. 이제 좀 살만하겠지? 하지만 민욱 씨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20대의 청춘, 아내와의 신혼, 딸의 유년기,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2004년 민욱 씨는 작은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대출을 5억 원 받았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대기실에 앉아 환자를 기다렸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다경이가 6살이 되던 해 아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경이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싶어요. 한국 교육은 너무 경쟁적이에요. 다경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민욱 씨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버지 모두 찬성했습니다. 영어 잘하면 의대 가기도 유리하지. 결국 민욱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기러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와 일에 매몰되어 정작 자신의 인생은 살지 못한 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딸에게 투영하려 했습니다. 다경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탄탄하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폭력이 될지 민욱 씨는 몰랐습니다. 48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지 못한 인생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항에서의 마지막 포옹. 금방 올게요, 아빠. 다경이의 작은 손이 민욱 씨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아빠가 매달 전화할게. 하지만 금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욱 씨는 처음으로 지독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의 빈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아진 옷들이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욱 씨는 딸의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모순. 그것이 기러기 아빠의 시작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지만 의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게 된 미욱 씨. 캐나다 유학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학원비, 그리고 아내가 요구하는 온갖 지출들. 민욱 씨는 퇴근 후 눈이 충혈될 때까지 주식 차트를 봤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한때 어머니에게 투자금을 빌려줬다가 날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돈만 더 많았으면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을까? 그 위험한 생각이 민욱 씨를 주식 시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날이면 다경이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주식이 내리는 날이면 저녁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민욱 씨는 몰랐습니다. 정작 다경이가 원했던 것은 선물이 아니라 아빠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영상통화는 늘 새벽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다경이는 점점 커갔습니다. 민욱 씨가 기억하는 8살 꼬마가 아니라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경아, 공부 잘하니? 네. 학교는 재미있어? 네.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화면 너머로 늘 같은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강남에 집 좀 알아봐. 다경이 귀국하면 대치동으로 가야 해. 여보, 우리 형편의 대치동은. 형편을 만들어야지. 다른 의사들은 다 강남에 사는데 왜 우리만 못 살아? 민욱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돈 주는 기계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경이가 중학교를 마치고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욱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다시 셋이 모여 살 수 있구나. 당산동 월세 아파트를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건은 확고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구하면 들어갈게. 대치동. 대한민국 입시 전쟁의 중심지. 민욱 씨는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대치동의 낡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전세 10억에 대출 5억.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10년 만에 마주한 딸. 다경이는 키가 훌쩍 컸고 얼굴은 낯설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왠지 서늘했습니다. 다경아. 민욱 씨가 반갑게 안았지만 다경이의 몸은 뻣뻣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존댓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딸이 아빠에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민욱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자, 집 가자. 다경이 방 예쁘게 꾸며놨어. 대치동 아파트는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대치동이야. 이제 여기서 다경이가 의사 될 거야. 집안 곳곳에 입시 정보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대형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다경이의 하루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등교, 오후 4시 하교 후 곧바로 학원.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학원 일정.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돼? 민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내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대치동이야. 애들 다 이렇게 해. 다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팝상머리에서도 온통 학원 얘기뿐이었습니다. 다경아, 내일 레벨 테스트 보는 거 알지? 잘 봐야 해. 네. 국어학원은 대성학원으로 정했어. 수학은 세모학원. 영어는. 민욱 씨는 식사를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욱 씨는 처음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밤 11시. 대치동 거리에는 노란 학원 셔틀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 같았습니다. 민욱 씨는 그 아이들 틈에서 다경이를 찾았습니다. 다경아. 딸을 발견했을 때 민욱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경이의 가방은 돌덩이처럼 무거워 보였고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민욱 씨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옆에 있던 아내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다경아, 오늘 모의고사 어땠어? 등급 나왔어? 아직이요. 학원 선생님이 뭐래? 잘 봤대?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손 떨었어?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어?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욱 씨는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민욱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다경이를 봤습니다. 딸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교육의 성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수용소 같구나. 민욱 씨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욱 씨는 우연히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경이가 혼자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경아? 아빠, 왜 여기서 혼자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놨잖아. 학원 시간 때문에 집에서 못 먹어요. 민욱 씨는 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컵라면을 하나 더 끓였습니다. 아빠도 학생 때 이거 많이 먹었어.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10년의 거리가 조금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경아, 요즘 힘들어? 민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경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숨 막혀. 그 한마디에 민욱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봤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엄마는 안 들어요. 민욱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욱 씨는 가끔 그 편의점에 가서 딸과 컵라면을 먹곤 했습니다. 비밀처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경이의 첫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날,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습니다. 국어 6등급, 수학 7등급, 영어 4등급. 아내는 성적표를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성적표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의사잖아. 당신도 의사잖아. 그런데 우리 딸이 왜 이래? 아내가 민욱 씨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네 집안 의사 가문이라며? 의사 가문 애가 수학 7등급을 받아? 그럼 그 좋다는 유전자는 어디 갔어? 그 순간 민욱 씨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애 좀 그만 잡아. 민욱 씨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 잡아? 그만 잡으면 어떻게 돼? 애가 의대를 가?
안 가? 의대가 뭐가 중요해? 애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면 참아야지. 다른 애들은 다 참는데 우리 애만 특별해? 당연하다는 듯한 아내의 말투에 민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경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욱 씨는 다경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결국 노크는 하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만 들으며 민욱 씨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인 누나가 민욱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욱아, 너 정신 차려. 뭐가요? 다경이 얘기 들었어. 너희 부부가 애를 죽이고 있어. 누나까지 그런 소리를. 아니야. 나도 똑같이 했어. 우리 애들한테.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의대 보내려고 고3 때까지 학원 돌렸어. 근데 알아? 그 애가 지금 뭐 하는지? 뭐 하는데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 벌써 2년째야. 입시 끝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 민욱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의사한 거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떠밀려서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폭력인지 알아? 누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욱아, 다경이는 너랑 달라. 다경이만의 길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줘야지. 내 길을 강요하면 안 돼. 그날 대화 이후 민욱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나? 하지만 이미 폭주 기관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치동이라는 궤도 위에서 어느 수요일 오후 민욱 씨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원장님, 다경이가 오늘 학원에 안 왔는데요? 네? 분명히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민욱 씨는 급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경이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욱 씨는 미친 사람처럼 대치동 거리를 헤맸습니다. 학원가, 카페, 공원. 그리고 마침내 어두운 PC방 구석에서 다경이를 발견했습니다. 딸은 컴퓨터 화면도 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경아. 민욱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경이는 아빠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자. 가기 싫어요. 다경아.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다경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욱 씨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민욱 씨 자신도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경이의 중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용인외대부고. 전국 최고의 외국어 고등학교. 거기만 가면 의대 가는 게 쉬워진다는 것이 아내의 계산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외대부고 입시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경이의 하루는 4시간 취침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다경아, 할 수 있지? 아내가 물었을 때 다경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욱 씨는 그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포기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입시 코디네이터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상담비 200만 원을 내고 만난 전문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사 아버지는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국어 어휘력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캐나다 생활이 길었던 다경이는 한국어 어휘가 부족했습니다. 이른바 리턴이 학생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욱 씨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유학 보내자고 했잖아. 당신이 원해서 간 거 아니었어? 부부는 상담실에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다경이는 옆에 앉아서 문제집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다경이의 주말은 학원으로 빼곡했습니다. 민욱 씨는 딸의 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태우고 다음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딸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차 안에서 다경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그냥 캐나다 살 때가 좋았어. 민욱 씨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행복을 담보로 잡은 가장의 비참한 주말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날. 불합격.
큰 기대를 모았던 용인 외대부고 입시에서 다경이는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학원은 왜 다닌 거야? 아내는 다경이의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교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 다경이가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난 싫었어. 처음부터 가기 싫었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리고 다경이는 책을 집어 창문에 던졌습니다. 찰그랑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민욱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유리 파편처럼 조각난 가족의 신뢰. 그날 밤 다경이는 자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일반고 가서 내신 1등급 따면 돼. 아내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아니,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치동 일반고는 외대부고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전교 1등부터 끝등까지 모두가 의대를 꿈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렸습니다. 고1 첫 중간고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국어 7등급, 수학 6등급, 영어 8등급. 민욱 씨 앞에 놓인 성적표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실수야. 다음엔 잘할 거야. 아내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학원을 더 늘려야겠어. 과외 선생님을 불러야 해. 민욱 씨는 성적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어 시험지 뒷면. 모든 답이 4번으로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일명 줄 세우기. 아예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찍은 것이었습니다. 다경아, 왜 풀지도 않고 찍었어? 민욱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차피 모르겠으니까요. 영어를? 너 캐나다에서 10년 살았잖아. 문제는 영어가 아니에요, 아빠. 다경이가 시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국어 단어들을 못 읽겠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민욱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지문에 나오는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읽을 수 있지만 뜻을 모르는 까막눈. 억대 유학비를 들였지만 정작 모국어의 뿌리가 뽑혀버린 딸. 아빠. 국어 문제를 풀던 다경이가 툭 던진 질문. 난초가 뭐야? 민욱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집착은 뭐야? 관조는? 물량은? 일상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경이는 그 뜻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욱 씨는 딸의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다시 찾아간 입시 코디네이터. 이번에는 더 비싼 전문가였습니다. 상담비 500만 원. 전문가는 다경이의 상태를 보고 단칼에 말했습니다. 학습 무기력증입니다. 그게 뭔가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뇌가 학습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이의 마음이 이미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의 욕심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죽였습니다. 민욱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돈을 더 드릴게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길. 민욱 씨는 처음으로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환자는 치료하면서 왜 내 딸은 치료하지 못했을까? 대치동 학교에서 다경이는 소외되었습니다. 전교 상위권 아이들은 다경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제 공부도 못하는데 왜 대치동에 살아? 의사 아빠를 둔 아이들끼리는 은밀하게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제 아빠는 갱 동네 병원 원장이래. 친구가 아닌 경쟁자들 사이에서 다경이는 점심시간마다 보건실로 숨었습니다. 민욱 씨는 딸의 등교 거부 징후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딸. 하지만 아내가 무서워서 민욱 씨는 억지로 딸을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딸을 사지로 모는 것 같은 죄책감. 민욱 씨는 이명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욱 씨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다경이 방에서 새어 나오는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경이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경아, 괜찮아? 잠이 안 와요, 아빠. 왜? 눈 감으면 등급 숫자가 날 쫓아와요. 7등급, 8등급, 계속 나를 쫓아와요. 민욱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면제, 처방해 주세요. 15살 딸이 아빠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괴감. 민욱 씨는 그날 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치동을 떠나자. 민욱 씨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뭐? 여기 있으면 다경이 죽어. 진짜로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겨우 몇 달 했는데 벌써 포기해? 포기가 아니야. 살리려는 거야. 패배자가 되라는 거야? 아내에게 대치동은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탱하는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의사 집안이 대치동 못 버티고 도망갔다고. 남들이 중요해? 우리 딸이 중요해? 딸을 위해서 대치동에 있는 거잖아. 아니야. 민욱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자존심을 위해서야. 딸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잖아. 그날 밤 부부는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다경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아내는 분노했습니다. 의사 딸이 천박하게 뭐하는 짓이야. 화장품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다경이가 말했습니다. 나 의사 딸 안 할래. 뭐? 그냥 죽을래. 그리고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민욱 씨가 딸을 간신히 붙잡았을 때 딸의 팔목에 그어진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자해의 흔적. 다경아, 이게 뭐야? 민욱 씨는 그 자리에서 절규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아이의 몸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민욱 씨가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아내는 비웃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다경이는 내가 데리고 간다. 그때 다경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헤어져요. 나 때문에 참지 마요. 15살 아이가 부모에게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셋이 모여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기러기 아빠의 꿈은 처참하게 조각났습니다. 한 집 아래 살지만 각자 방문을 잠그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가족. 대치동의 화려한 야경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천안으로 간다. 민욱 씨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애 죽어. 천안으로 전학 보낼 거야.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천안? 거긴 대학도 제대로 못 가는 동네잖아. 그래도 우리 딸은 살 수 있어. 민욱 씨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참고 넘기던 선을 넘었습니다.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안의 일반고에 전학 신청을 했습니다. 짐을 싸는 다경이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아빠, 거기 가도 잘할 수 있을까? 몰라. 근데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민욱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다경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대치동 학원 교재들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다경이. 민욱 씨는 천안의 낯선 환경이 딸을 구원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안의 한적한 고등학교. 전학 첫날 다경이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대치동에서 온 전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또다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천안까지 내려와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학원이 있네? 다경아, 여기 다녀야겠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민욱 씨와 아내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욱 씨는 주말마다 천안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전학 후 첫 수학시험. 다경이는 이름만 적고 50분 내내 엎드려 잤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민욱 씨. 수술 장갑을 낀 손이 떨렸습니다. 다경아, 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빠, 내 머릿속은 백지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백지 시험지. 그것은 딸이 세상에 내던지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민욱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딸의 생존이 문제라는 것을. 백지 사건으로 다경이를 때리려는 아내를 민욱 씨가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애가 망가졌어. 뭐? 내 욕심? 당신은 돈만 벌어왔지. 교육에 대해 뭘 알아? 알아. 이건 교육이 아니야. 학대야. 민욱 씨는 아내와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천안의 딸을 위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줬습니다. 엄마랑은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응.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다시 쪼개야 하는 역설. 민욱 씨는 다시 혼자가 되어 당산동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도 풀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민욱은 성공했지만 아빠 민욱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불빛, 그 화려함이 자신의 공허한 삶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민욱 씨는 낮은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48살의 남자가 혼자 우는 밤이었습니다. 결국 민욱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후배 의사가 진료를 받습니다. 다경이는 중증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학습 무기력증도 심각합니다. 치료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선배님,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이 부러졌어요. 약봉투를 받아 들고 나오는 길, 다경이가 처음으로 아빠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아파. 나 좀 살려줘. 민욱 씨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꼭 살리게. 어느 토요일 민욱 씨는 주식 카페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수익률 대단하시네요. 뭐합니까 이게?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네, 내 자식은 지금 약 없이는 못 살아요. 입시에 미쳐서 정신병원 신세입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의 웃음이 전부지. 그날 집에 돌아온 민욱 씨는 주식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경아, 아빠는 내가 의사가 아니어도 그냥 김다경이라서 사랑해. 주말마다 민욱 씨는 천안에 내려가서 다경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용 국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다경아, 집착이 뭔지 알아? 몰라요.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놓지 못하는 거야. 민욱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했던 게 집착이야. 미안해. 용서는 뭔지 알아? 몰라요. 미운 마음을 놓아주는 거야. 민욱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를 용서해 줄래? 다경이는 처음으로 아빠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억대 과외보다 값진 아빠와 딸의 뒤늦은 한글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의사인 누나가 천안으로 찾아왔습니다. 다경이의 상태를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사실은 말이야. 뭐? 우리 아들이 의대 떨어지고 나서 방에서 안 나와. 벌써 3년째야. 뭐라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어. 입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거야.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 겉만 멀쩡했지 속은 다 골맞더라. 민우가 너라도 다경이 지켜줘. 제발. 의사 가문의 완벽주의가 자식들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두 남매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천안 학교 미술 선생님이 민욱 씨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이거 좀 보세요. 다경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성적표에는 8등급이지만 도화지 위에는 천재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의학도가 아니라 예술가로 살아야 할 아이입니다. 민욱 씨는 평생 부정해왔던 딸의 진짜 재능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딸의 눈을 가리고 청진기만 쥐어주려 했구나. 깊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78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민욱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경이는 의대 갈 준비 잘 되냐? 당연하다는 듯이 민욱 씨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민욱 씨는 처음으로 반항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가문의 수장이 사라진 자리에서 민욱 씨는 비로소 진정한 가장으로 홀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민욱 씨는 그 돈으로 대치동 아파트 대출을 갚고 집을 처분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남은 돈을 건넸습니다. 이제 서로를 놓아주자. 아내는 분노했지만 민욱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킵니다. 비로소 대치동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완전히 출소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포기한 다경이를 위해 민욱 씨는 작은 화실을 등록해줬습니다. 붓을 잡은 다경이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실 밖에서 딸이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성적표 숫자가 아니라 딸의 눈동자 색깔을 보게 되었습니다. 48 의사 민욱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아빠, 나 검정고시 볼래? 학교라는 시스템조차 버겁다는 다경이의 선택. 민욱 씨는 이번에는 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학교가 전부는 아니지. 네가 원하는 속도로 가보자. 교복을 벗어 던진 다경이의 얼굴에서 10년 만에 처음 보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녀는 함께 교문을 나오며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이탈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주말마다 다경이가 서울 당산동 민욱 씨의 월세 아파트로 놀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아파트에 딸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꽃병에 꽃이 꽂혔습니다.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빠랑 먹으니까 편의점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 대치동에서 홀로 지내던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욱 씨는 증오했던 아내를 찾아가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 우리 모두 성공이라는 귀신에 홀렸던 거야.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며 민욱 씨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뿐이었습니다. 화실에서 돌아오던 길, 다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꿈이 뭐야? 민욱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자신의 꿈을 잊었으니까요. 의사 말고 그냥 김민욱의 꿈 말이야. 민욱 씨는 밤잠을 설치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찾아가는 48 의사의 두 번째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강변 러닝코스. 다경이가 민욱 씨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힘들어. 천천히 뛰어도 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이는 딸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달리는 부녀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적이 1등급이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답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의대 동기들. 야, 딸 외대부고 갔다며? 의대 준비 잘 돼? 예전 같았으면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 자퇴했어. 뭐? 지금은 그림 그려. 우리 딸 행복해. 동기들의 당혹스러운 눈빛. 하지만 민욱 씨는 그 순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잣대에 자신과 딸을 맞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화실 친구들과 함께 여는 작은 전시회. 민욱 씨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시실 중앙에 걸린 그림. 낡은 월세방에서 주식 차트를 보며 졸고 있는 민욱 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제목은 나를 지켜준 고독한 거인. 민욱 씨는 그림 앞에서 안경을 벗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애를 망친 줄 알았는데 아이는 내 진심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욱 씨와 다경이는 천안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합쳤습니다. 대치동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우리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답게 살자. 다경이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욱 씨는 병원 일을 줄이고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 내가 의사 안 돼도 괜찮아? 당연하지. 후회 안 해? 민욱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후회는 내가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한 것, 그것만 후회해.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경아. 응?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딸이 처음으로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아빠. 성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딸까지 그 안에 밀어 넣었던 한 아버지.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들이 인정하는 스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추락의 끝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날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강요했던 당연함은 없으신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성공시키고 싶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날개를 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